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드리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시즌2를 맞아서는요, 보다 깊이 있고 재미있는 다문화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즌2 속사정 MC를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이자스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자스민입니다. 네, 이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전수연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멘토이자 영화 배우 감비르 만쉬레스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팔에서 온 감비르 만쉬레스터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경계가 더욱 넓어지기를 희망하는 시민단체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백홍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민의 마중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 마중팀 백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을 구속할 때는 당연히 사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죠. 그런데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 행정 절차만으로 구금시설에 갇힌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난민 감옥이라 불리면서 보호소의 열악한 상황과 처우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A씨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해고가 된 A씨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던 중에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됐고 단속에 적발돼 화성 외국인 보호소까지 오게 됐습니다. A씨는 치료를 위해 보호소 측에 보호일시 해제를 여러 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식을 하면서 힘들어하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A씨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감금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외국인 보호소에서 도대체 구금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는 모습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보호소에서 어떻게 외국인분들이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스민 의원님께서 당시 A씨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당시는 A씨가 눈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돈 버는 것이 간절했죠. 그러나 이제 불법이니까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려서 외국인 보호소에 오게 됐고, 눈치를 위해서 사실상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후 상당히 좌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늘 집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집에 못 가면 자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살 시도까지 했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보호소에서는 뭐 생활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백홍석 씨도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 아시아의 친구들에서는 한 달에 2번씩 격주로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식을 반복을 했었던 A씨는 원래 이제 100kg가 넘는 그런 거구였었는데 60kg 정도까지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고 결국에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단식 얘기 그 이후에 또 자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찾아갔을 때에도 계속 죽겠다는 말만 그런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에 보호소에 왔을 때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치료와 보상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그 사업주가 치료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보호소 측에서 결국에는 강제 송환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상황이? 예, 사실 그 외국인 보호소 구금의 가장 큰 문제가 구금 기한에 제한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법이 바로 출입국 관리법 63조 1항입니다. 그 63조 1항을 보면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그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5년이건 10년이건 합법적으로 구금이 가능한 것이죠. 그 외에도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만 되면은 어떤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없이 바로 구금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구금을 3개월마다 또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연장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라서 예외 없이 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 건비리 씨도 이런 상황 아세요? 물론 저도 이제 같은 이주민이라서 예, 외국인이 보호소는 그 엄연하게 구치소와 다른 게 좀 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구치소보다는 좀 열악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면회나 이 그 운동하는 거 그 부분에서는 교도소보다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또 물법 체류에 대한만 단속만 집중하고 있고 그 외국인 보호소에는 갇힌 뒤 외국인들은 또 인권에 대한 좋은 개선과 상호는 점점 약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저는 참 충격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을 용어로는 보호소니까 좀 뭔가 그럴듯하게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치소처럼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아닌데 외국인 보호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런 식의 어떤 처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사실 외국인 보호소는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들 분들 중에서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체류 자격 외에 활동을 하다가 단속된 분들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금해 놓는 시설인데요. 사실상 출입국에서는 이제 보호소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본인이 나갈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공간이고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밥도 먹여주고 옷도 주기,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난민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권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한 2, 3년 정도의 또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국에서 박해 사유가 있어서 한국에 피신을 온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본국이 없는 것이죠. 나가고 싶어도 나갈 데가 없는데 나갈 때까지 보호해 준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의원님 이런 보호소들이 얼마나 있어요? 일단 외국인 보호소는 제가 방문을 해봤던 경기도 화성에 있고요. 그래서 충북 정조에 있고 이제 여수 출입국 관리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호소는 아니지만 지금 약간 관리소 내에 있는 보호실의 규모가 좀 큰 편. 이고요. 이 세 곳은 상시 인원은 100명에서 500명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전국 19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는 모호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8개 공항에서 송환 대기실을 운영 중입니다. 건비리 씨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체류들이 도주 그 원리에 따라 외국인 그 구금에 대한 보호한다고 하지만 인권 지짐의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체포 과정에서 외국인 보호소 측이 구금 그 사유를 중국이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체포하면 구금사의 관리 동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또는 변호사나 뭐 밖에서 노미 등 외부에서 접수를 다 막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서는 무엇보다 이 그 폐쇄되는 그 공간에서 언제 이 재판이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그 구금으로 자체로 또 매우 큰 전신적인 압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외국인들도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분명히 국민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도록 돼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제한할 때 구금한다라는 것처럼 그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사유도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게
가장 기본권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게 외국인 분들에게 안 지켜진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백홍석 씨가 이게 격주로 아까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사정을 누구보다도 또 생생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방문을 다닌 지 2년 반 정도가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처음에 보호소를 방문했을 때 배웠었던 그 분들의 모습은 폐쇄된 공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그 두꺼운 아크릴판하고 철창 그 너머로 보이는 그 외국인들의 모습은 그 암울한 분위기와 함께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 광경으로 그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3년, 4년 넘게 그 안에서 계속적인 어떤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쪽에서 버텨내야 하는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 스트레스보다도 더 큰 것은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참 아픈 얘기를 오늘은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 이 외국인 보호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좀 상처를 주는 곳인지를 알려줬던 게 계기가 됐던 게 아마 2007년도에 그 여수 출입국 관리사 화재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많은 외국인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우리 사회도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난 2007년 2월 11일 새벽에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10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뭐 생존자들에게는 당연히 아주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그런 사건입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소방당국에서는 1시간 만에 진화가 됐지만 바닥 보온을 위해서 가라는 우레탄에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도주 방지를 위해서 각 방사에서 쇠창살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던 경우였고요. 이 경찰 조사 결과에는 3층 보호소 내에 있던 외국인이 방화로 이제 결론 지은 건데 전체적으로 화재에 대한 저기 대응에 너무 미흡했고 화재 예방에 대한 대비도 역시 너무나 부실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시설이 여러 명이 있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화재 대응조차 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없게 돼 있다라는 게 참 놀랍네요. 백홍석 씨도 사실 이 사건과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예, 이 사건이 생긴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그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아주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희생된 외국인들은 여수나 순천 그리고 광양 등지에서 불법 체류를 하거나 미립국의 그런 이주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분들은 강제 송환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외국인 분들 중에는 수백만 원의 체불임금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싹스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 피해가 커졌던 이유가 이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생을 당한 분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소 철창을 한꺼번에 개방을 해서 이런 보호 외국인들을 좀 한꺼번에 대비를 시켰었다면 이렇게 많은 생명이 허무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요. 당시 직원들은 외국인들의 도주를 우려해서 보호실 철창을 한꺼번에 개방을 하지 않고 한 개의 보호실씩 열어서 그 안에 외국인들을 다른 곳으로 일단 옮긴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음 보호실을 또 열고 이런 식으로 늦장 대처가 일어났고 이렇게 외국인들의 도주를 막는 데만 신경을 쓰면서 참사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 같은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었겠어요, 권별희 씨?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주민 사이에도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이 이 그 코리안 드림으로 꿈으로 꾸면서 열악하는 근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이주민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안타까워는 고고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기서 이제 수차살에서 갇혀 희생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 이주민이라서 너무 슬픈 일이 있고요. 그 위에서 그 생존자들이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이주민들이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상처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예. 참 말씀하시는 얘기들 중에 이제 단어가 쇠창살이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쓰였잖아요. 철창, 쇠창살. 이게 철창, 쇠창살이라는 게 그때 2007년도에 처음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아, 외국인 보호소라는 게 뭐 교도소였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는데 백광석 씨 이제 11년 지났잖아요, 벌써 그 사건이. 그럼 좀 달라졌나요? 아직까지도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졌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외국인 보호소는 여전히 교도소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소 내에는 한 20평 안 되는 공간에 12명에서 18명 정도의 성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24시간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 주어지는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안에서 식사나 용변이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환기나 채광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어서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혈압이 160 이상의 고혈압 증세를 보이거나 단식으로 자기의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자주 이렇게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소 측에서는 관리상의 이유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하고는 같은 방을 쓸 수 없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것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변호사님 꼭 이런 식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 정부가 그럼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철창을 꼭 써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네, 그렇진 않고요. 지금 쇠창살로 되어 있는 이런 칸막이 안에서 계속 생활이 되고 있는 부분의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올해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게 구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 수용된 장기 보호 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즉 법무부의 입장대로 외국인 구금이 아닌 보호소라면 수용시설 혹은 교정시설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쇠창살 등 그런 구금 환경을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을 내놓긴 했지만 쇠창살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그 대신 투명 아크릴로 바꾸겠다라는 것에 불과해가지고 이게 인권을 위한 어떤 개선으로 좀 대안이 가능한 것인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정말. 그 철창을 아크릴로 바꾸는 게 무슨 안에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특히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서 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죠. 그건 어찌 보면 관리하는 측에서 보기 편할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다른 분들도 아니고요. 오늘 이제 처음에 말씀 꺼냈던 이렇게 다쳐서 아파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보호소 계신 분들 어떻게 치료는 제대로 받나요? 이제 외국인 보호소에서 현재는 공중보건에 한 명을 포함해서 의사 2명이 치료를 맡고 있는데 보호소 내에서 의료시설은 아주 당연히 그 작은 공간에서는 당연히 가장 기초적인만 이렇게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중질환 같은 경우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부담이 원칙이었어. 당연히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그냥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본인 부담으로 외부 병원에 가는 것도 정해진 병원에만 이렇게 갈 수 있다. 나도 내 돈을 내고 병원 가는데 대신 우리가 가라는 병원에만 갈 수 있는 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할 정도가 아니면은 뭐 보호 일시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호 일시 해제 그건 또 설명을 변호사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구금에서 풀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보호 일시 해제는 좀 말씀해 주셨지만 담당 공무원의 전적인 재량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면은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는 절대 보호 일시 해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나가는 경우에도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허가를 해줘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보통 보증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당장 이렇게 큰 돈 어디서 구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보호일시 해제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아픈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다 보면 건비리 씨가 좀 상황을 좀 물론 이제 그 경희대 화성 그 외국인 보호소에 따르면 지난 그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전체 1만
2,680건이 지로 중에서 회부 지로는 0.2%. 예, 그리고 1만 건 중에 1만 건 1만 건 중에 30건, 36건요. 예. 36건 불과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의 경우는 그 호흡기 또는 질환에서부터 심, 혈압과 질환 그리고 청취의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자가 있었지만 이들의 치료는 대부분이 보호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라고 합니다. 예. 아니 백홍수 씨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환경 안에서는 안 아프던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난 5년간 사망한 케이스가 2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2012년에 사망한 그 몽골인인 경우에는 구금 당시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호소 측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만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 17년도에는 모로코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어요. 이 유학생은 이틀인가 그 비자를 연장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금이 된 경우인데 이 친구는 3개월 만에 구금이 된 후에 3개월 만에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분을 처음부터 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그 특별한 증상, MRI나 이런 걸 통해서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결국엔 신체형 증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보호소 내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해서 보호 일시 해제를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우울증을 걸릴 만한데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그냥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의료시설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거기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우울증을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도 거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몸이 아픈 것도 제대로 치료를 안 해주는데 정신적으로 아픈 걸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치료를 안 해주겠죠. 근데 의원님이 이제 말씀 꺼내신 것처럼 정신적인 치료, 우울증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어찌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갈지를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까지 법적으로조차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건데 의원님 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 구금 현황이?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5월 기준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이면 이 중에 8명이 1년 이상 장기 구금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장기 구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3년 이상 장기 구금되었던 일부를 강제적으로 송환해버리는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송환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면서 이제 현재는 90일 이상 장기 구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실 2013년에는 60일 넘게 구금된 이주민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는 191명, 정주 외국인 보호소는 57명,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60명이나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검대리 씨, 이게 이 분들이 있고 싶어서 그 장기간 구금돼 있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강제 퇴거 명령이 발령 오고 보국으로 그 송환까지 보통 한 2주 정도 소용되지만 재벌 입금 문제가 있거나 또는 소송 중인 경우는 바로 출금은 어렵고요. 특히 이제 난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 기간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송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송 2년 더 걸리는 게 법이 돼 있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보호 속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게 문제죠. 참 이게 변호사님 이런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아까 잠깐 짚어주신 그 출입국 관리법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따르면은 지방 출입국 또 외국인 관서의 장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즉 기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 10일이면 10일 또는 뭐 48시간 48시간 이런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히 난민분들 같은 경우처럼 종교나 정치적 사유 등의 박해로 인해서 본국 정부 등의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돌아갈 본국이 없다라는 것이죠. 송환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무기한 계속 보호소에 계셔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난민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아까 강비리 씨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사실상 장기 구금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백공석 씨도 자주 찾아뵙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구금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하면서 만나는 분이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모두 다 90일 이상 구금이 되신 분들이고요. 이 중에는 보호소에 온 지 3년이 넘으신 분이 1명, 그리고 2년이 넘으신 분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장기 구금의 사유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은 이제 난민 신청자로 난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소송의 진행이나 아니면 신병 치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예, 그런 경우, 또 뭐 아주 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본국에서 그 비자를 주지 않아서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자신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참 만약에 제가 어디 해외에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감옥 같은 보호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 정말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이제 난민 문제가 또 우리 사회에 최근에 큰 이슈로 됐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제 법에는 요건이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인정받으려는 어떤 소송을 하고 하는 게 보호소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외국인 보호소 안에서 난민 신청이나 소송하는 경우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구금 되시자마자 휴대폰을 압수를 당하세요. 그러니까는 연락을 이제 용이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고 보호소 안에서도 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 같은 경우에는 밤 시간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제 본국에 이제 시차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어렵고 혹은 난민 소송 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뭐 보내달라 하면은 뭐 본국의 국가기관이라던가 연락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연락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 사용도 사실상 많이 사용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랑 연락할 때도 항상 이메일로 이제 서류를 주고받으면 편한데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자료를 이제 복사해서 얻어오거나 하는 좀 이렇게 번거로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3%대로 좀 낮긴 하지만 그마저도 이렇게 보호소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더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 아니 뭐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 자료를 준비하는 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료를 찾기도 어려운데 보호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인터넷도 못 쓰면 지금 자기 자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무슨 수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구금이 돼 있으면은 뭐 휴대전화도 없고 뭐 그렇게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으로는 무려 그 4년 8개월 동안 이게 보호소에서 구금돼 있던 나이지리아 남성이 있었어요. 4년 8개월. 4년 8개월이요. 그래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난민 신청 어려움을 겪다가 재류 기간을 아예 넘겨버리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길거리 단속에 걸려가지고 구금이 되어서 보호소를 가게 됐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보호소에서 갇히니까 자유롭게 변호사들을 만날 수는 없고 본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그리고 뭐 난민 심사를 준비해 어려움이 더욱더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서 심사를 이렇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준비하면서 보호소에서 4년이 훌쩍 지나버린 거고요. 긴 시간 동안 보호소에서 생활은 어렵고 난민 심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분은 난민 신청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아예 포기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근데 그래도 이분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머진 정말 들어갈 데도 없는 그런 아까 우리 말씀들 나눴던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그나마 좀 약간
여유가 있었던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전수민 씨가 얘기하는 네. 그 4년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네. 97년도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 있는 네팔 여자애가 7년 동안 보호소에서 갇혔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한국말 못하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뭐라고 장인인지 알아가지고 장인 거기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장애인인지 장애인지 알고 알아가지고 얘가 말 못하는 말을 한국말과 영어를 영어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냥 넣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미등록증으로 있어갖고 아까 얘기하는 처럼 예. 여권과 이런 거 다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갇혀 있었다가 이제 어떤 경찰분이 도움으로 여기 네팔 사람 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옛날에라고 우리 단체에서 가서 발견하고 나오게 했거든요. 전 변호사님도 이런 사연 좀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 국가정황상 명백히 난민으로 인정되는 시리아 분들조차도 명백히 이렇게 난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한 7개월 정도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이라는 곳에 구금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바로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국한 이후에 각 관할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시리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신 거죠. 근데 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난민 회부 심사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난민의 정식 심사로 넘길지 말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고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회부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리아 분들이 이제 불회부 처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퉈보고자 하면은 이 불회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 또 1심만 해도 6개월, 7개월 정도가 걸리고 이 기간 안에 계속 이 송환대기실이라는 곳에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이 송환대기실이 이제 이런 창문이 없고, 창문이 없고 이런 뭐 침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이런 평상 마루바닥 같은 곳에서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고 뭐 세면도구 당연히 없고 거기가 원래 수용 인원이 한 5,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날에 따라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면 100명, 150명까지도 계셔서 잠잘 곳도 마땅히 없어서 막 바닥에 이제 종이 상자 같은 것을 깔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피부병이 또 걸리기도 하고요. 빨래 같은 거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 거의 7개월 정도를 갇혀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저희가 이분들의 소송을 대리를 해서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 분들 중 한 분께서 이제 송환대기실을 나오면서 나는 이곳에서 정말 인간이 아니라 동물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좀 생생하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야, 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들 들으면서요. 이게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정도의 좀 뭔가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어디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 예, 뭐 한 100년 전에 어디 뭐 정말 그 야만적인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백봉석 씨 이게 또 이게 구금이 되신 분들의 이런 처우를 받는 것도 심각한데 구금이 될 때까지 그 어떤 단속하는 과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그 단속의 과정, 대부분의 그 이주민들이 불법 체류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통해서 구금이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폭언과 폭행이 그게 일삼아 생기는 그런 광경들이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저희가 마치 옛날에 과거에 민주화운동 할 때 있었던 그런 식의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도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고요. 야, 근데 건비르 씨 그러다 보면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돌아가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그 보호소에서 기간 없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고 근데 갑자기 또 본국으로 소환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그 외국인 보호사에서 3년 이상 장기를 이제 구금돼 있는 우리 난민 신청 5명이 본국으로 강제 소환도 됐거든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또 난민 신청 재신청을 위해서 서류 요청했던 중에서도 들어주지 않고 본국으로 들어가면 또 감옥에 갇히거나 또 죽음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본국으로 보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아무런 그 설명 없이 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좌석에 억지로 이렇게 그 몸으로 믿어가지고 넣는 상황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그 강제 소원으로 한영 법상 그게 또 대한민국 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게 그게 참 이해가 힘듭니다. 예. 보호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그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인권 보호와는 정말 거리가 먼 상황이라 보이는데 뭘 보호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의원님 이 굉장히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답답한 일이 있다면서요. 사실 이게 아이들에 대해서도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화성 보호소에 방문을 했을 당시에 거기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그거 이제 그 보호소에 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는 아이들은 18세 미만 아이들은 단속 대상은 아닌데 근데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이 잡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돌봐줄 사람이 없을 시에는 그냥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보호소에서는 이게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따로 마련이더라고요. 가족 공간이라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 밖에서 막힐 때가 있으면 아이를 그냥 놓고서 엄마 아빠만 들어가고 그렇지 안 될 경우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부모랑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보호소에서 뭐 동학교, 학교까지 다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이 구금됐다가 구금 중인 18세 미만 아동은 중 220명이었고 2세 여아가 50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렇게 아이들이 구금돼 있는 거면 좀 성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구금돼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느끼는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다 같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울증에 시달린다거나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리고 뭐 그 추후에도 뭔가 이렇게 외상성 증후군, 장애 이런 것들을 좀 앓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런 아동들이 구금되었던 사례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가족은 이제 엄마랑 3살 아동 그리고 1살 아기가 같이 이제 구금이 되었던 경우에요. 이게 왜 구금이 되었냐 하면은 사실 난민 신청을 하는 가족들이었어요. 난민 신청하는 가족들이었는데 모두 다 불인정을 받았고 근데 돈이 없어서 아빠만 소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소송을 안 하고 있으면 체류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랑 아이들 2명은 체류 기간이 이제 만료된 상태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엄마랑 가족들이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그 유모차가 있으니까 이제 개찰구를 통과할 때 유모차를 먼저 밀고 들어가서 그다음 카드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본 직원이 영무원이 달려와서 왜 돈을 안 내고 무임승차 하려고 하느냐, 돈을 내놔라, 30배의 돈을 지금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평소에 이제 유모차 먼저 집어넣고 카드 찍으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현금이 없고 카드밖에 없다.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냐라고 하니까는 지금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라고 돼버린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그래서 정말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니까 이분은 체류 자격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1살 아기한테는 뭐 이런 기저귀나 분유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엄마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젖이 안 나와서 아이한테 젖도 못 물리는 상황이었고 이제 3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자기가 왜 이 안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왜 갇혀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이제 엄마도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 잠깐 소풍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애를 달래 또 뭐 애가 그거를 이해를 하나요? 소풍 와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호소로 나가고 싶어서 애가 이렇게 밤마다 비상벨을 그렇게 눌렀다고 해요. 그러면 보호소 직원이 와서 본인을 꺼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누르니까 이제 직원은 와서 또 엄마랑 아이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네, 혼을 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구금 이후의 상황, 트라우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 이렇게 구금되었던 기억으로 인해서 이 3살짜리 아동은 소변과 배변을 원래 잘 가리던 아이였는데 전혀 이제 가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배변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밤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일도 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럼요.
어른도 힘든 일인데. 자,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근거가 결국 아까 전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문제인데 이게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위헌 제청을 했는데 결국 위헌 결정을 못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0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즉 헌법상 보장되는 우리 신체 자유,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달라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것이죠. 근데 올해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재판관 9명 중에 5인이 위헌 의견을 표시하긴 했지만요. 위헌이 나오려면 정족수가 6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5인이 되어가지고 아깝게 위헌 결정까지는 나오진 못했어요. 근데 이 합헌 결정의 의견을 보시면은 그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진해서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출입국의 의견과 똑같은 의견이죠. 그리고 또 보호의 일시 해제나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고는 하지만 사실 이 아까 보호일시 해제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보호의 이의 신청을 해도 이것이 인용되는 이 비율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구제 절차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 구금해서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호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돌아갈 본국이 없는 난민들에게는 이렇게 선택권이 없고 또 임금체불이나 산재소송 이런 소송들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에는 일정 기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주민들의 권리를 좀 간과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홍석 씨, 이게 가끔 이제 재판관분들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결정을 좀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보신 입장에서는 참 이걸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사실상은 이 관련법 자체가 정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 법무부와 또 국회에서 어떤 정책과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될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대한민국이 뭐 인권 국가라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들이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입법운동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관리법 63조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을 이제 구금 개시할 당시에 그 사람이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가, 구금해야 할 사람인가, 혹은 이 사람이 혹시 취약한 사람은 아닌가, 난민이나 혹은 아동이나 혹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구금이 아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3개월마다 보호를 연장할 때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구금의 상한이 없어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한은 좀 정하자. 그래서 상한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정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제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이 현재 대표 발의를 해서 출입국관리법 63조 개정안이 법사위에 지금 회부 중에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좀 심의를 해서 국회의장에게 촉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건비르 씨, 이게 결국 얘기 나온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가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물론 이제 좀 소득적인 높은 나라 중에서는 유럽연합회죠. 원래 그런 경우, 유럽연합 경우 소환 지점이 있는데요. 각 회원국별로 주대 구금 기간이 상황은 있지만 최청 한 1년 6개월 넘지 못하도록 그 상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포함대한 대부분이 EU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난민 수용국은 독일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정하고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구금하게 되면 한 90일 정도 퇴거 기간을 이내 퇴거를 지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거 기간 결과가 기간 경과 후리도구 사용 기간이 6개월로도 정하고 있다고 퇴거 하는데요. 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동안 또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동 그렇죠. 관련된 그런 고금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이주 아동 고금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이제 앞서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좀 보시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고금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동의 고금을 죄의 수단으로 하고 죄소의 기간을 고금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그 예외적으로 정말 고금될 때는 아동의 친화적인 고금 환경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거는 절대로 마련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는 우리가 다 이제 아무리 봐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고금된 아동이라도 아동 권리 협약에서 보장되는 그런 교육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보장되는 그런 법안도 그런 방안도 그리고 사실 그런 법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동법에서는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유엔 아동 권리 협회를 이렇게 그 가입이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법안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실행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는 이유로 부금을 용인하는 것은 이주민들을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감시하고 관리할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부금을 이렇게 쉽게 용인하는 사회는 사실은 얼마든지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국격을 올리는 일일 것입니다.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